그들이 택한 도피처는 왕실의 징벌과 궁궐의 그림자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듯한 깊고 고요한 산골이었다. 서천수와 박씨는 세상의 시계가 멈춘 듯한 조용한 마을에서 초가집을 짓고 살았다. 그들의 삶은 가난하여 아침마다 땔감을 구하고 흙을 일구어 겨우 입에 풀칠하는 고단함의 연속이었지만 적어도 그들의 어깨 위에는 죽음의 족쇄가 잠시나마 느슨해져 있었다. 그들의 하루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안을 얻는 고요한 기도와 같았다. 서천수의 거칠어진 손은 더 이상 검을 잡지 않았고 박씨의 섬세한 손은 수라간이 아닌 투박한 부엌에서 장작불을 다루었다. 궁궐에서 도망쳐 나온 두 운명의 동지는 서로의 깊은 상처를 보듬으며 조용히 살았고 이 은둔의 세월 끝에 마침내 그들의 삶에 찾아온 가장 소중한 빛, 딸 장금이 태어났다. 장금아, 너는 이 어미와 아비의 죄를 씻어줄 유일한 보물이다. 너의 이름처럼 길고 귀하게 살아남아야 한다. 너의 작은 숨결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살아갈 이유였고 지난날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하는 해독제였다. 그녀는 아기의 순진한 눈을 바라보며 과거 궁궐에서 겪었던 핏빛 광경과 독약 냄새를 씻어내려 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언제나 도사의 섬뜩한 예언이라는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 있었다. 궁에 들어가 칼을 받아 죽거나 왕을 돕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운명. 그는 장금의 이름 길고 귀한 금이라는 뜻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극단적인 운명을 매일 되뇌었다. 그는 그 두 가지 길 모두를 거부하며 딸을 궁궐과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된 평범하고 안전한 삶 속에 가두려 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패비 윤 씨의 원한이 담긴 핏빛, 헝겊 조각과 딸을 지켜야 한다는 아버지로서의 절박한 의지뿐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핏빛 헝겊 조각이 든 작은 주머니를 만지며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아이에게 궁궐의 그림자는 닿지 못하리. 서천수는 밤마다 잠 못 이루었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은둔이 아니라 속죄의 무건수행이었다. 그는 자신의 칼이 벤 여인의 피와 그 피가 묻은 헝겊 조각을 통해 자신이 짊어진 굴레를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낮에는 무딘 칼로 짐승의 고기를 다루는 백정의 일을 하며 속세에 섞여 살았지만 밤에는 홀로 산봉우리에 올라 차가운 달빛 아래 검은 두려움과 싸웠다. 그는 장금이가 혹여나 밤중에 깨어나 자신의 핏기 없는 얼굴과 찢어진 소매 사이로 보이는 옛 군관 시절의 칼자국을 볼까 두려워했다. 그의 고독은 곧 박씨에게 전염되어 부부는 늘 팽팽한 긴장 속에 살았다. 박씨는 남편에게 도사님 예언은 그저 허황된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 딸은 평생 백정의 딸로 살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그녀 자신을 설득하려는 처절한 시도일 뿐이었다. 장금이가 걸음마를 시작하고 옹알이를 넘어 명료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서천수와 박씨의 불안은 마치 마른 장작에 붙은 불처럼 더욱 크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장금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평범한 백정의 딸로 살아가기를 바랐던 부모의 소망과는 달리 그녀는 세상의 이치와 글에 대한 멈출 수 없는 탐욕스러운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총명하여 부모가 굳게 닫아놓은 비밀의 문을 끊임없이 엿보는 듯했다. 어느 날 장금은 마을 아이들이 서당에서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진흙이 묻은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치마폭을 붙잡았다. 어머니, 저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돌멩이에 글씨를 새기는 것입니까? 저는 왜 서당에 갈 수 없습니까? 박 씨는 그 질문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딸의 비범한 재능이 자신들의 운명을 다시 궁궐로 이끌어갈까 두려웠다. 장금의 호기심은 단순히 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녀는 부엌에서도 비범했다. 박 씨가 끓이는 공국이나 나무를 묻히는 손길을 어린 눈으로 주의 깊게 관찰했다. 어느 날 박 씨가 된장국을 끓일 때였다. 어머니, 오늘은 왜 어제와 된장국 맛이 다릅니까? 오늘은 소금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까? 박 씨는 깜짝 놀라 국물에 손가락을 찍어 맛보았다. 정말 소금의 양이 조금 더 많았다. 장금아, 내가 어찌 그것을 아느냐? 넌 맛을 보지도 않았잖느냐? 장금 아닙니다, 어머니. 오늘은 끓는 거품의 크기가 어제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혀가 느끼는 것처럼 짜고 날카롭습니다. 그녀의 감각은 이미 수라간 최고 궁녀였던 어머니의 유전을 물려받아 비범했다. 음식을 눈으로, 냄새로, 끓는 모양새로 분석하는 이 타고난 재능은 박 씨에게는 더욱 큰 불안을 안겨주었다. 백정의 딸이 가질 수 없는 오직 궁궐의 미각만이 가질 수 있는 섬세함이었다. 이 아이는 평범하게 살 운명이 아니었다. 이 재능은 곧 그녀를 궁궐로 이끄는 치명적인 자석과도 같았다. 너는 백정의 딸이다. 방가의 도령들과 어울려 글 공부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몇 번을 말했느냐. 백정이 글을 배우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중죄인이라. 너의 아비와 어미는 내가 그저 평범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만이 소원이다. 세상의 이치를 알 필요도, 세상의 글을 읽을 필요도 없다. 너는 그저 짐승을 다루고 고기를 썰며 살아야 할 운명이다. 박 씨는 매일매일 장금이의 비범한 재능을 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장금이는 이미 영리했다. 그녀는 부모의 불안을 감지했고 그들의 엄격한 금지가 오히려 더 큰 호기심을 유발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신분사회는 양반은 양반이, 백정은 백정이 할 일이 따로 정해진 엄격한 굴레였다. 장금이의 타고난 영특함은 부모에게는 축복이 아닌 저주와 같은 불안함이었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백정입니까? 왜 아버지는 다른 백정들처럼 말을 거칠게 하지 않으시고 어머니는 다른 백정 어머니들처럼 고기를 썰지 않으십니까? 왜 아버지는 밤마다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시는 것입니까? 그녀의 질문은 너무나도 정확하여 박 씨의 심장을 꿰뚫었다. 어린 장금이가 우리는 백정이 아닙니까? 라고 되묻는 순간 박 씨는 운명이 자신들을 놓아주지 않았음을, 궁궐의 그림자가 장금이의 영혼에까지 닿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박 씨는 더 이상 딸의 타고난 재능을 막을 수 없음을 인정했다. 그녀는 딸을 꺾는 대신 그 재능을 생존을 위한 무기로 바꾸기로 결단했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충안을 찾아냈다. 장금아, 잘 들어라. 너는 이제부터 절대 서당에 가지 말고 마을에도 내려가지 말라는 엄한 약속을 해야 한다. 이 세상에 너와 어미, 아비 외에는 아무도 내가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는 안 된다.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어긴다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박 씨는 이 맹세의 무게를 장금이의 작은 어깨에 짊어지게 한 후 아무도 모르게 밤마다 장금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때 수라간 궁녀로서 익혔던 글과 셈, 그리고 은밀한 궁중의 언어까지 딸에게 전수하며 다가올 운명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책갈피에 숨겨두었던 몇 장의 종이에 글자를 써서 딸에게 가르쳤고 그 글자들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궁궐의 암투와 생존의 지혜가 담긴 비밀 코드였다. 박 씨의 눈빛은 어머니로서의 희생과 궁궐에 대한 원한, 그리고 딸을 반드시 살아남게 해야 한다는 강렬한 집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장금의 비범함이 자신들을 파멸시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억울함을 밝힐 유일한 도구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 고요한 산골 초가집의 밤은 모녀가 운명에 맞서 비밀스러운 맹세와 지식을 나누는 전쟁 준비의 시간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날의 저녁놀은 유난히 붉고 박 씨의 가슴에는 이유 모를 불안감이 짙게 드리워 있었다. 서천수는 생계를 위해 읍내 장터를 돌아다녔고 그날도 어김없이 늦은 저녁에 집에 돌아왔어야 했다. 그는 늘 약속된 시간이 되면 멀리서부터 특유의 듬직한 발자국 소리를 내며 돌아왔고 박 씨는 그 소리만으로도 평화를 느꼈다. 하지만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밤이 깊어질 때까지 그의 듬직한 그림자는 집 앞에 드리워지지 않았다. 산골의 밤은 칠흑 같았고 바람소리마저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박 씨는 불안한 예감에 떨며 밤새워 남편을 기다렸다. 그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낡은 창호지 문밖을 수백 번도 넘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깨지기 직전의 사기 그릇처럼 불안하게 뛰었다. 밤 12시 자시가 되자 산짐승들이 울기 시작했다. 보통은 길조였으나 그날 밤의 울음소리는 마치 운명을 예고하는 불길한 경고처럼 들렸다. 박 씨는 서천수의 몫으로 남겨둔 식은 밥그릇을 바라보았다. 그 밥그릇의 흰 쌀알 위로 그녀의 눈물이 뚝 떨어졌다. 설마, 아닐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서천수는 워낙 무술이 뛰어났기에 단순한 강도나 산짐승에게 당했을 리 없었다. 만약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직 궁궐의 끈질긴 추적 때문일 수밖에 없었다. 산길이 미끄러운 것일까? 아니면 장터에서 술이라도 한잔한 것일까? 아니야, 천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길 분이 아니신데. 이 불안감은 무엇일까? 마치 궁궐의 도끼가 이 산골까지 스며든 것만 같다. 그들이 기어이 우리의 흔적을 찾아낸 것일까? 그녀는 몇 년간 억눌러왔던 공포가 다시 목을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장금이가 잠든 방으로 가서 딸의 작은 몸을 끌어안았다. 딸의 체온만이 그녀를 현실에 붙잡아두는 유일한 끈이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자마자 박 씨는 더 이상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어린 장금이를 집에 남겨둔 채 마을 아래로 급히 내려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불길한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마주친 마을 노파의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노파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제 밤중에 난리가 났소. 서천수 씨가 끌려가셨다오. 정체불명의 관원들이 들이닥쳐서 다짜고짜 대역죄인의 잔당이라며 포박해 갔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검은 옷을 입었고 무시무시한 살기를 뿜어냈소. 서천수 씨가 억울하다고 절규하셨으나 소용없었소. 글쎄, 그들은 그를 꽁꽁 묶어 한양 의금부로 압송되었다고 하더이다. 이미 우리보다 한나절을 빨리 가셨다오. 서천수는 결국 패비 윤씨 사사 사건의 집행자로서의 신분이 탄로나 운명의 덫에 걸리고 만 것이다. 대역죄인의 잔당이라는 잔혹하고 명확한 죄목은 서천수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박 씨는 즉시 깨달았다. 그들의 징벌은 곧 박 씨 자신과 심지어는 장금이에게까지 미칠 것이었다. 박 씨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졌고 땅바닥에 무너져 앉았다. 그들은 수년간 세상으로부터 숨어 살았지만 왕실의 징벌과 패비의 저주는 결코 그들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의 몸을 묶었던 굴레가 다시 핏빛으로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박 씨는 절망 속에서 몸부림쳤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땅바닥에 떨어진 집신을 움켜쥐고 이대로 주저앉으면 장금이도 죽는다는 어머니의 본능으로 일어섰다. 그녀에게는 슬퍼할 시간도 탄식할 여유도 없었다. 박 씨는 재빨리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장금이를 품에 안고 이 상황을 이해시키려 하지 않았다. 오직 명령만이 중요했다. 우리보다 한나절을 빨리 가셨으니 따라잡으려면 서둘러야 해. 장금아, 너는 끌려가신 아버지 모습을 다시는 봐서는 안 된다. 우리를 쫓는 추색꾼이 이 산골까지 따라왔을지 모르니 너는 당분간 사내아이 행세를 하거라. 내 긴 머리를 끈으로 단단히 묶고 이 옷을 입어야 한다. 내가 여자아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모두 죽는다. 한양은 특히 위험한 곳이니 애미 말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녀는 장금의 머리카락을 끈으로 묶는 대신 단호하게 가위를 가져왔다. 장금아, 미안하다. 내 머리카락은 너무 예쁘지만 지금은 이걸 잘라야 한다. 궐의 추격대 눈에는 여인의 그림자조차 띄어서는 안 된다. 내 어머니. 삭둑. 가위 소리가 그녀들의 운명을 끊어내듯 산골 초가에 울려 퍼졌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장금에게 서천수의 낡은 사내아이 옷을 입히고 그녀의 긴 머리를 짧게 잘라 묶었다. 그녀는 보찜에 최소한의 식량과 그리고 궁궐의 비밀이 담긴 서찰을 품 깊이 숨겼다. 그녀는 남편의 압송 행렬을 뒤쫓아 운명의 도시 한양으로 향했다. 그녀의 등에 업힌 장금은 아직 이 모든 비극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그저 엄마의 옷자락을 꼭 잡은 채 흐느낄 뿐이었다. 그녀가 등에 업은 것은 딸의 무게가 아니라 궁궐의 비밀과 복수의 무게였다. 박 씨의 발걸음은 절박했고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걸고 운명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전사 같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장금을 살려 궁궐의 최고 상궁 자리에 앉히는 것이었다. 그것만이 그들의 억울함을 풀고 도사의 예언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임을 그녀는 직감했다. 그들의 여정은 고난 그 자체였다. 박 씨는 낮에는 짐꾼들 틈에 섞여 행상인 행세를 했고 밤에는 차가운 역참 마루나 숲속의 나무 밑에서 잠을 청했다. 장금이는 남장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었고 며칠 동안 씻지 못한 몸에서는 땀 냄새와 먼지 냄새가 났다. 하지만 박 씨는 딸에게 궁궐의 예절만은 잊지 않도록 가르쳤다. 장금아, 너는 비록 사내아이 행세를 하지만 밥을 먹을 때는 항상 허리를 펴고 음식의 정갈함을 감사히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궐의 법도이니라. 박 씨는 궁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으나 이제는 딸에게 궁궐의 흔적을 주입하여 생존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아이러니에 직면했다. 이 고통스러운 여정은 장금에게 궁궐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첫 번째 교훈을 심어주었다. 평화는 늘 가장 예고 없이 무너지는 법이다. 깊은 산골, 나뭇가지 사이로 별빛마저 숨어버린 그날 저녁, 서천 수장금의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읍민의 장터를 돌아다녔고 해가 넘어간 후 늦은 저녁에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왔어야 했다. 하지만 고요만이 집을 감쌌고 평소의 듬직한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박 시장금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남편은 굳건하고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었으나 산길이 험하고 가을비가 내린 뒤에는 땅이 질어 발이 묶이는 일이 간혹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상하다. 이토록 늦을 뿐이 아니신데. 해가 진 지 한참인데 이 캄캄한 밤까지. 읍내와 우리 집 사이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데도 말이야. 짐승이라도 만난 것일까 아니면 어쩌면 혹시라도 그 그림자가 그 핏빛 운명이 이 산골까지 따라와
우리를 찾은 것일까? 그녀는 자신의 독백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다. 박 씨는 부엌 아궁이의 불씨를 되살려 일부러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다. 마치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어떤 불길한 존재에게 우리는 아직 무사하다는 듯한 허세 섞인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아니다. 아니다. 그저 길이 미끄러워 늦어지시는 것일 뿐이다. 그녀는 애써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려 했지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다. 장금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녀의 순진한 숨소리만이 이 절망적인 침묵 속에서 유일한 위안이었다. 박 씨는 조용히 장금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뜨거운 기운은 없었다. 다행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귀는 문 밖의 아주 미세한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바람 소리,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심지어는 멀리서 여우가 우는 소리까지도 궁궐에서 자신을 쫓던 추격대의 말발굽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몇 년간 억눌러 왔던 궁궐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지는 것을 감지했다. 서천수가 늘 그녀에게 했던 경고, 우리가 궁궐에서 멀리 벗어났다 하여도 그림자는 늘 우리의 뒤를 쫓고 있다는 그 말을 그녀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들의 도피 생활은 단순한 숨바꼭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왕실의 권력과 패비 윤씨 사사 사건이라는 끔찍한 비극이 남긴 원한이 만들어낸 족쇄였다. 박 씨는 창호지 문을 가만히 응시했다. 창호지 너머의 어둠이 마치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수백 개의 눈동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서둘러 장작을 더 가져와 마당에 쌓아둔 장작이 타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불꽃을 키웠다. 불꽃은 희망이자 동시에 적의 시선을 끌어들이는 위험한 미끼였다. 박 씨는 밤새워 남편을 기다렸다. 그녀의 손은 이미 굳게 쥔 채 풀리지 않았고 심장은 북처럼 불안하게 뛰었다. 새벽닭이 울기 시작하고 동이 트기 시작할 때까지도 서천수의 그림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태양이 떠오르자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이 기다림은 희망이 아니라 체념으로 이어질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녀의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고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산골 마을에 궁궐의 검은 덫이 놓였음을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결단해야 했다. 남편을 찾으러 나설 것인가 아니면 이 집을 버리고 다시 도망칠 것인가. 모든 선택지 위에는 장금이의 생명이라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었다. 박 씨는 결국 남편의 흔적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떼기로 한다. 이 결단이 그녀의 운명을 더욱 잔혹한 시험대에 올릴 것임을 예견하지 못한 채 그녀가 몇 년간 애써 외면했던 궁녀 박 씨의 신분이 다시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자마자 박 씨는 더 이상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어린 장금이를 집에 남겨둔 채 마을 아래로 급히 내려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걷는다기보다는 비행하는 것에 가까웠다. 혹시라도 남편이 장터에서 술을 과하게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짐꾼들에게 시비를 걸어 다툼에 휘말린 것은 아닌지 하는 온갖 가능성을 생각하며 마을 입구에 다다랐다. 그녀는 굳은 얼굴로 노파가 있을 만한 우물가로 향했다. 그곳에서 만난 마을 노파는 박 씨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노파의 떨리는 손짓과 공포에 찬 눈빛은 박 씨의 가장 깊은 불안을 즉시 현실로 만들었다. 어제 밤중에 난리가 났소. 서천수 씨가 끌려가셨다오. 세상에 나는 평생 그런 난리는 본 적이 없소. 밤중에 들이닥친 그 관원들의 모습이라니
얼마나 섬뜩했는지. 그들은 이 마을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복장을 하고 있었소. 온몸을 검은 포로 감싸고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지. 그들이 서천수 씨를 덮쳤을 때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소. 노파는 말을 잇지 못하고 침을 삼켰다. 정체불명의 관원들이 들이닥쳐서 다짜고짜 대역죄인의 잔당이라며 포박해 갔습니다. 서천수 씨가 억울하다고 절규하셨으나 소용없었소. 그는 백성들을 위해 이 마을에서 묵묵히 짐을 저날랐던 평범한 사내였는데 어찌하여 대역죄인이란 말이오. 관원들은 그의 죄가 오래전 왕실을 더럽힌 대역죄와 연루되어 있다고 외쳤소. 글쎄, 그들은 그를 꽁꽁 묶어 말을 태워 한양 의금부로 압송되었다고 하더이다. 이미 우리보다 한나절을 빨리 가셨다오. 박씨, 당신도 조심해야 하오. 그들이 당신과 아이까지 찾을까봐 모두들 두려워하고 있어. 노파의 공포에 찬 목소리는 박씨의 귓속에서 천둥처럼 울렸다.